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스스로 몰락위기에 빠진 일본. 2. 기술은 독일을 탐나게 만듭니다. 3. 대만의 야망은 무너졌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일본은 한국에게 수출 규제를 가한 후 삼성 등에서 국산화 역풍을 겪었지만 이에 대한 반격으로 놀라운 일을 발표하며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일본은 삼성을 완전히 능가하는 첨단 반도체 생산 능력을 확보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많은 언론은 이러한 일본의 무모함에 대해 황당함을 드러내며 일본인들조차도 과거의 사례를 언급하여 대실패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몰락위기에 빠진 일본. 현재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도요타 등 일본 기업 8곳이 모여 첨단 반도체 국산화를 위한 회사 설립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이를 본 일본 내부에서는 뜨거운 반응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새 회사의 명칭은 라피더스로 라틴어로 빠르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슈퍼컴퓨터와 자율주행, 인공지능, 스마트시티 등의 필수적인 이 나노급 첨단 반도체를 2027년부터 양산한다는 목표를 세운 것입니다. 여기에는 도요타와 키옥시아, 소니, NTT, 소프트뱅크, NEC 등의 출자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연구개발 거점의 기초를 다지는 데 700억엔을 지원하고 도요타, NTT, 소니, 키옥시아 등 7개 회사가 각각 10억엔, 그리고 미쓰비시 은행은 3억엔을 출자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니시무라 경산상은 신회사 설립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 외에 미국 IBM 등과 차세대 반도체 공통 연구를 담당하는 새로운 조직을 세우고 양산과 연구 부분에서 국산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설명을 했습니다. 그들은 삼성과 인텔, TSMC의 파운드리 개발 일정까지 소개하며 자신들이 따라잡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인 상태입니다. 신규 회사에는 세계적인 반도체 장비 회사인 도쿄일렉트론의 전 사장과 미국 웨스턴 디지털 일본 법인장 등 반도체 경험이 풍부한 이들의 합류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일본 측은 이를 바탕으로 2나노미터 이하 반도체를 생산하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를 본 일본인들은 황당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일부 반응을 보면 일본을 대표하는 민간 8개 사이 합계 투자액이 80억엔 정도라니 기가 차다. 왠지 히노마루 연합 반도체 같아서 엘피다가 생각난다. 엘피다도 무너졌고 일본 디스플레이도 끝장나고 있는 판국에 이것도 안 되겠지. 나라의 지원이 단지 700억엔 이라니 TSMC 설비 투자 규모는 5조엔 정도다. 이것으로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까? ASML 노광장치 일대 가격이 400억엔인데 이렇게 일본 정부의 투자 지원과 기업들의 참여가 미약하다고 한탄하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일본 대표 기업들이 10억엔 정도씩을 출자하는 것은 기부금 정도로 밖에 볼 수 없는 내용입니다. 이들은 마지못해 이름을 올렸고 반도체 성공에 대한 기대가 없음이 드러났다는 평가죠. 1990년대 5조엔 정도이던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일본 업체들은 절반 가까운 저비율을 보였지만 현재 50조엔 규모로 급성장한 시장에서는 10% 정도로 추락한 수모를 겪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 주도로 살리려 하는 상황인데 과거 사례는 대실패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일장기의 벌칭인 히노마루 이납이라는 용어를 즐겨 써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부 주도 사업에서는 크게 3번의 실패를 경험한 바 있습니다. 첫 번째 실패는 일본인들이 언급한 것처럼 엘피다 메모리의 파산이었죠. 1999년 NEC와 히타치 등이 D램 사업을 통합해 엘피다 메모리를 만들었고 2003년에는 미쓰비시 전기의 D램 사업을 흡수하며 삼성 추격에 열을 올렸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 들어 사업이 어려워지자 일본 정부는 공적 자금 300억엔을 투입해야만 했습니다. 걸국 3년 후 엘피다는 파산했고 미국 마이크론에 인수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실패는 2012년 만들어진 재팬 디스플레이, JDI 관련입니다. 히타치, 도시바, 소니 등이 핵정 사업을 통합해 한국 LCD 산업을 타도하겠다며 자금을 쏟아부었지만 2020년 주력 공장을 매각하는 수모를 겪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스페이스 제트 사업입니다. 2008년 일본 정부는 1,500억엔 줌 500억엔을 지원하며 소형 여객기 개발 사업을 펼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납품만 6번 연기하며 9년간 시간을 끌었고 개발비도 7배인 1조엔으로 증가했습니다. 걸국 2020년 해당 사업을 주도했던 미쓰비시 중공업은 20년 만에 처음으로 적자를 봤으며
현재는 사실상 개발을 포기한 상태가 됐습니다. 그리고 조선업에서도 재팬마린 유나이티드와 이마바리 조선 등이 뭉치며 한국을 넘어서려 했지만 현재는 신규 수주가 거의 없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일본이 희망을 걸고 있는 것은 미국과의 협력입니다. 일본 대표들은 최근 미국을 찾아 차세대 반도체 연구개발을 함께하자는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연구 거점에는 도쿄대, 산업기술원, 이화학연구소 등이 참여하며 IBM을 포함한 미국과 유럽 기업의 합류도 기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반도체 생산 분야에서 한국과 대만에 밀리던 미국과 일본이 손을 잡고 이 나노를 개발해 삼성과 TSMC를 따라잡겠다는 선언을 한 것입니다. 삼성전자와 대만 TSMC는 2025년이 나노급 공정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기술의 게임 체인저로 불리는 양자 컴퓨터와 AI는 물론이고 차세대 미사일과 레이더, 전투기 등에 적용되는 핵심 부품으로 평가받는 부품입니다. 회로 선폭이 좁아질수록 소비 전력은 줄고 정보 처리 속도는 빨라집니다. 이에 미국과 일본이 자국 내 생산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자체 반도체 공급망 구축에 13조 원 투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공통으로 개발하는 차세대 반도체 연구센터에 3,500억 엔, 첩단 반도체 공장을 유치하는 데 4,500억 엔, 히토류 같은 반도체 필수 소재를 확보하는 데 3,700억 엔을 배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과 미국의 협력을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이 상당합니다. 이들이 오랫동안 반도체 설계나 소재 부품, 장비 등에 초점을 맞춰왔던 만큼 빠른 시일 안에 생산에 필요한 기술자나 노하우를 확보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일본 교수는 반도체 강국 한국이 10년 이상 장기 계획을 세우는 마당에 일본은 20터부터 30년 이상의 계획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또한 최첨단 반도체의 90% 이상을 대만 기업에 의존하고 있는데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에 대비해 TSMC나 삼성 공장 유치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시진핑은 군복을 입고 작전지휘센터를 방문해 전쟁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고 언제라도 대만을 힘공할 수 있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또한 중앙군사위 총사령관 직함을 추가하며 군부대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한 상황입니다. 이를 간파한 일본 역시 대만 TSMC에게 막대한 보조금을 주며 유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구마모토현에 건설 중인 TSMC 공장에는 최대 4,700억 엔을 지원하고 일본 키옥시아와 미국 마이크론 또한 보조금을 승인받은 상태입니다. 대규모 투자로 고용과 임금 상승 같은 경제적 효과를 노리는 것뿐 아니라 엔화 가치 하락을 투자 유치의 기회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은 2차 추김 예산 마련을 위해 22조 엔 이상의 국채 발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걸국 올해 발행되는 국채 규모는 62조 4천억 엔으로 불어난 상황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2020년 110조 엔 발행 이후 두 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이로 인한 일본 정부의 부채는 연말이면 1,300조 엔에 다다를 전망입니다. GDP 대비 부채 비율이 262%가 넘어 주요 7개국 가운데 가장 높은 상황인데 반도체까지 살리려다 보니 밑빠진 독에 물을 붓고 있는 형국이 됐습니다. TSMC에게 각종 세제 혜택을 제공하며 공장을 유치했지만 이 또한 10터부터 20나노급으로 최첨단 반도체가 아닌 상태라 미래에 대한 희망은 더욱 떨어지고 있습니다. TSMC는 일본 내 반도체 인재가 없음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일본 지역 대학과 손잡고 인재를 키우려 하는 상황입니다. 일본 구마모토대는 2024년도까지 반도체 학과를 신설하기로 했으며 학제를 재편하는 것은 거의 반세기 만의 일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만큼 반도체 인재를 구하기가 어려워 대학에까지 톡촉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한국은 차세대 반도체 기술을 주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IEC 총회 때 차세대 반도체 및 나노기술 13종을 국제표준안으로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1초당 1,000조 원의 연산을 해내는 차세대 인공지능 반도체 평가 방법 5종과 금속보다 200배 단단하고 1,000배 이상 가벼운 첨단 소재 그래핀 관련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의원의 승인을 거쳐 2터부터 3년 후 최종 국제표준으로 제정될 예정입니다. 총회에는 미국, 일본, 독일, 중국 등 76개국 2천여 명의 대표단이 참석했는데 그들은 한국의 엄청난 기술을 확인하고 크게 놀랐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삼성전자는 2027년까지 1.4나노 공정 파운드리를 양산하겠다는 선언을 했습니다.
지난 6월 3나노를 시작으로 TSMC를 따라잡는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내년 말쯤이면 평판이 지금과는 크게 달라져 있을 것이란 설명입니다. 3나노 이하 공정은 2025년까지 7배 이상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파운드리 분야에서 TSMC와의 격차가 3배 이상 벌어져 있지만 10나노 이하 비율은 6대4 수준이라 기술 개발로 언제든 뒤집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 삼성의 파운드리 고객 수는 2019년 대비 현재 2배 이상 증가했고 2027년에는 5배 이상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3나노 첫 스마트폰 고객은 구글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2023년 출시 예정인 구글 픽셀 9이 AP 설계와 제조를 삼성이 맡은 상황입니다. 구글 스마트폰은 2021년 말 기준 시장 점유율이 3%에 불과하지만 2023년 스마트폰 판매량을 현재보다 2배로 늘린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어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의 중요 테스트 업체가 될 것이란 분석입니다. 애플 또한 내년 TSMC 위 3나노 공정을 활용한 스마트폰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판매수에서는 차이가 있겠지만 3나노 공정의 기술력 차이를 간접 비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TSMC는 3나노 공정 기술 개발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9월부터 생산하기로 했으나 장비 수급 문제로 일정을 4분 기말로 연기했을 정도입니다. 이에 실망한 고객사들이 50%에 가까운 대량 주문 축소, 오더컷을 낸 상태입니다. 삼성전자는 이를 추격 기회로 삼는다는 방침입니다. 삼성전자는 어려운 경제 환경에도 올해 54조 원 투자를 그대로 진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일본 대표기업 8곳이 800억 원을 투자한다고 과연 삼성을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몇 년 전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전 세계적으로 자국 우선주의 신호탄이 발사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경쟁 관계에 있는 국가들끼리 핵심 첨단 산업에 대한 패권 다툼이 거세지고 있으며 특히 모든 첨단 산업의 뿌리가 되는 반도체 산업의 경우 국가 안보 자산으로 취급하는 등 우리나라에서도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 등 중요한 기술력이 필요한 산업을 국가 핵심 기술로 지정하고 관련법으로 보호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코로나 상황이 겹치면서 국가 경제의 필수적인 핵심 첨단 산업의 공급망 위기가 찾아왔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상황으로 글로벌한 에너지 위기가 촉발되면서 단순히 기술력만 키우면 될 줄 알았던 첨단 산업의 공급망이라는 새로운 요인이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이런 위기를 정면으로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우리나라는 전 세계로부터 소재와 부품 장비를 수입하여 최종 완성품인 반도체와 배터리 전기차 등을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별다른 공급망 관리가 없어도 완제품 생산에 무리가 없었지만 최근엔 핵심 중간재에 대한 해외 의존도와 상당수 장비와 기술력 역시 해외에 의존하던 것이 알려지며 세계 시장을 주름잡던 국내 기업들의 약점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그 중심엔 적게는 수십 년 많게는 100년 가까운 역사를 지닌 미국과 일본, 독일 등 전통적인 소재 장비 강국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공급망과 원천 기술의 중요성을 확인한 한국 기업들이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속도로 공격적이게 관련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며 단기간에 확보가 어려운 기술의 경우는 원천 기술을 보유한 회사를 수천억을 들여 인수합병을 하면서까지 기술력 확보에 진심인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나라 산업부에서는 국가 핵심 전략 기술을 150개로 증가시키면서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해당 전략 기술 분야에서 우리가 경쟁 우위에 있는 국가들은 미국, 일본, 독일 등 기존의 원천 기술 강국이 대개 포함되어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제 와서 원천 기술을 확보하기 시작한 한국이 수십 년에서 100년 동안 기술 개발에만 몰두하고 수십 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시킨 국가들을 상대로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진보한 기술의 반도체는 지난 6월 삼성에서 양산에 성공한 3나노 반도체입니다. 반도체는 나노 숫자가 줄어들수록 미세하고 정밀하며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증가하는 데다 성능도 증가합니다. 반면 전력 소모는 감소하기에 발열도 줄어드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반도체 기업들은 점점 더 미세한 초미세 공정을 원하고 그에 맞춘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5나노 이하의 초정밀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장비는 극자외선 노광 장비인 EUV가 유일하며 네덜란드 기업인 ASML에서 독점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극자외선 노광 장비 EUV가 쓰이기 시작한 건 비교적 최근이며
이전엔 일본 기업인 캐논과 니콘의 반도체 노광 장비가 세계 시장을 석권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캐논과 니콘은 극자외선 노광 장비 EUV 개발에 실패하면서 점점 노광 장비 시장에서 퇴출되는 수순이었지만 구식의 노광 장비로 자동차용 반도체를 비롯해 기술 수준이 높지 않은 반도체 생산이 가능하기에 아직까지 10%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의 노광 장비 역사가 찬란했던 만큼 그에 필요한 소재 산업 역시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특히 포토레지스트 시장의 95%는 일본의 5대 업체가 사실상 독점하고 있으며 이런 독점 기간은 무려 20년에 달합니다. 이 밖에도 고순도 불화수소와 불화폴리이미드 등 반도체 제조의 핵심 소재의 생산과 개발을 수십 년째 독과점 해오고 있었지만 2019년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이후 한국이 불화수소와 불화폴리이미드를 1년이 채 안 되는 시간 안에 국산화에 성공하면서 일본 산업계에 크게 한방 먹였지만 그럼에도 포토레지스트만큼은 국산화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 기업이 일본이 95% 독과점하던 포토레지스트 국산화에 성공하면서 최근엔 EUV용 포토레지스트까지 국산화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한국은 일본이 수십 년간 독차지하던 반도체 소재 주력 3대 분야를 전부 국산화시키면서 자립에 나셨는데요. 이 배경엔 국내 기업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포토레지스트 국산화를 성공시킨 동진세미캠은 삼성전자와 적극적인 협력 관계를 맺고 있었고 삼성전자는 동진세미캠 지분 일부를 인수하는 등 소부장 분야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3년이 채 안 걸리는 노력으로 일본이 수십 년간 독점하던 시장을 완전히 뒤집어 일본 산업계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기술을 자체 개발 국산화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기에 삼성을 비롯한 국내 대기업들은 해외 원천기술 보유 업체들을 공격적으로 인수합병하고 있습니다. 현금 보유량만 150조 원에 달하는 삼성 측은 독일과 네덜란드 그리고 이스라엘의 원천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을 합병하며 반도체 사업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 그리고 배터리까지 첨단 산업 전 영역에서 쓰이게 될 원천 기술들을 차곡차곡 모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이 인수합병한 이스라엘의 광학 장비 기업인 코어 포토닉스의 원천 기술로 시가총액 세계 1위인 공룡기업 애플에게 카메라 관련한 특허 분쟁에서 승소했습니다. 이어서 삼성전자의 갤럭시 스마트폰과 TV용 패널에 탑재되는 OLED 디스플레이에서 핵심 기술을 보유한 독일 기업 노바리드를 인수해 전자기기와 자동차 부품 등 삼성의 계열사 모든 사업 분야에 적용되는 OLED 기술력을 얻었습니다. 이 밖에도 차량용 반도체 기업인 NXP와 인피니온 그리고 ST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는 각각 네덜란드와 독일 스위스에 위치해 있으며 삼성전자의 유력 인수합병 M&A 대상 후보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진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소재 위주로 기술력 확보에 나서던 삼성은 국내 중견기업을 적극 지원하며 소재 국산화에 성공시키더니 이제는 소재를 넘어 원천 핵심 기술과 자동차와 디스플레이 그리고 배터리에 특화된 반도체 핵심 기업들을 합병하려는 상황입니다. 한국의 이런 행보에 일본의 반도체 AI 관련 기업들이 혀를 내두르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삼성은 자체적인 노광 장비의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마쳤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네덜란드 ASML 90%, 일본의 캐논이 10%를 차지하고 있는 노광 장비 시장에서도 드디어 삼성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삼성이 이번에 테스트한 장비는 불화 아르곤 이머전용 장비로서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테스트를 통과하기 위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침착하게 준비해온 것으로 보인다며 2023년 중으로 자체적인 노광 장비를 이용한 반도체 양산이 이루어질 것이라 내다봤습니다. 노광 장비 개발에 첫삽을 뗀 우리 기업이 반도체 미세 공정의 필수적인 EUV까지 완성시킨다면 최종적인 반도체 완성품을 만들기 위한 모든 과정을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반도체 생산 장비는 네덜란드에서 오고 최근에서야 상당 부분 국산화에 성공했지만 얼마 전까지 소재는 일본에서 공급받아 최종적인 결과물만 한국에서 생산해왔는데 반도체에 필요한 원스톱 수직 계열화를 완성시킨다면 반도체 장비와 소재 그리고 최종 완성품까지 모든 것을 국내 기술로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이런 식의 사업 영역 확장은 삼성처럼 최종 단계에 위치한 기업들만이 가능합니다. 삼성은 가장 난이도가 어려운 반도체 완성품을 생산하며 장비업체와 소재업체의 고객으로 있기에 마음만 먹으면 이 두 가지를 만들어내는 것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소재업체와 장비업체가 최종 완성 반도체를 만든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이렇게 한국이 단기간에 기술을 완성시키는 모습을 보이자 일본에서는 크게 당황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수십 년간 갈고 닦은 기술력을 적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3년 안에 완성시키고 국산화에 성공했는데 이제는 수출 규제는 우습다는 듯이 장비를 새로 딱 맞춰 개발해내고 글로벌 인수합병에 나서면서 완전히 노는 물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일본 기업으로서는 더욱 큰 위기 상황에 직면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애초에 삼성처럼 공룡기업의 소재를 납품하면서 막대한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수출 규제와 공급망 위기를 겪은 한국에서 직접 소재와 장비 생산에 뛰어들겠다는 선언은 그동안 일본의 수십 년 된 밥그릇을 한국이 기술력으로 가져가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삼성이 공격적으로 다른 회사를 사들이면서 해당 회사에서 일본이 독과점하던 소재나 부품 사용의 비중을 줄이는 것도 예정된 수순입니다. 가뜩이나 국산화에 많은 투자를 해왔는데 기껏 개발한 국산 소재를 안 쓰고 언제 공급이 끊길지 모르는 일본의 소재를 쓸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이런 기술 중심 행보에 미국도 크게 놀라면서 한국에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최근 국내 기업에서 포토레지스트를 국산화에 성공하자마자 세계 시장 점유율 20% 수준이던 미국 기업 듀폰이 포토레지스트를 국산화한 한국 기업과의 경쟁을 의식한 것인지 한국의 EUV용 포토레지스트 공장을 짓고 있으며 여기에 투자된 금액만 3천만 달러에 달합니다.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포토레지스트를 소비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최대 고객을 놓칠 수 없는 듀폰의 한국 투자는 합리적인 결정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예상되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현재까지 EUV용 포토레지스트는 일본 기업들이 독과점하고 있는데 여기에 한국과 미국이 가세하면서 일본의 철밥통으로 여겨지던 소재 산업이 큰 위기를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점은 그동안 수십 명의 노벨상 수상자와 100년에 가까운 회사의 경력을 가지고 반도체 소재 장비 기술력을 강조해왔지만 한국이 소재 장비와 원천 기술 시장에 발을 담그자마자 상황이 급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산업구조에 반드시 필요한 핵심 소재 부품 장비에서 승기를 잡자. 산업통상자원부 측에서는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국산 핵심 전략기술 150개를 선정했습니다. 해당 기술 중 미국 산업을 상대할 기술은 15개, 일본 산업을 상대할 기술은 22개, 중국과 독일을 상대할 기술은 각각 10개와 5개로서 대부분이 반도체와 관련된 기술입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기술 개발과 인수합병이 공격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핵심 전략기술 150개는 굉장히 작은 숫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최근 대만의 파운드리 산업이 크게 성장하면서 대한민국의 반도체 산업을 위협하는 단계로까지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7년 공식적으로 파운드리 사업부를 창설한 삼성전자는 올해로 파운드리 업력 5년차를 달성했는데요. 하지만 점유율은 큰 변동이 없이 16%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 대만의 TSMC는 53%의 점유율을 기록하는 등 삼성전자와 더욱 많은 격차를 벌리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 반도체 공급난이 가속화되면서 대만의 TSMC는 가장 큰 반사이익을 얻게 되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대만의 경제는 2000년대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성장해 1인당 국민소득 GDP를 기준으로 한국을 추월할 수 있다고 들떠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최근 삼성전자가 확보한 반도체 신기술을 통해 1위를 장악한 대만의 파운드리를 뒤집어 엎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당 기술은 벨기에를 기반으로 한 유럽 최대의 종합 반도체 연구소 IMEC에서 최초로 고안한 신기술인 BSPDN 기술을 활용하게 됩니다. 2019년에 고안된 해당 기술은 이론적으로만 가능한 것으로 알려지며 아직 상용화는 이르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삼성전자에서는 2025년 상용화가 예정된 2나노미터 초미세 공정에서 BSPDN 기술을 세계 최초로 적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BSPDN 신기술을 먼저 적용하는 것이 반도체 업계에서 혁명이라 불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반도체 웨이퍼 윗면에 특수한 처리와 장비를 통해 회로를 새기는데 해당 회로가 작으면 작을수록 초미세 공정으로 불리며 전력 소모가 감소하고 성능이 증가합니다. 게다가 같은 웨이퍼 면적에서 더욱 많은 반도체를 만들어 낼 수 있어 생산량이 증가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현재까지 기술의 한계는 이렇게 초미세 공정을 활용해 반도체의 수율과 성능을 높이는 게 전부였지만 이번에 삼성전자가 확보한 BSPDN 기술을 활용하면 기존의 웨이퍼의 앞면만 활용하던 것과는 다르게 웨이퍼의 앞뒷면 모두를 활용하게 되어 산술적인 계산으로 생산량이 2배가 되는 효과가 나옵니다. 이는 반도체 산업 역사상 전례 없던 혁명과도 같은 일로 반도체 업계에 관련된 많은 종사자들이 삼성이 실현시킨 기술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벨기에 연구소 IMEC에서 이론적으로 고안한 기술인 BSPDN, 백사이드 파워 딜리버리 네트워크라는 기술은 지난 6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벨기에를 방문하 벨기에 IMEC의 루크 반데노브 CEO를 만나 해당 기술을 이용해 반도체를 생산하는 방법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현재 점유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TSMC는 2위 삼성전자가 급격하게 기술적 발전을 이루며 추격하자 현실적인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직까지 점유율은 대만의 TSMC가 높지만 현재 기술 수준으로는 삼성전자가 대만의 TSMC를 압도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번 BSPDN 신기술을 통해 다시 한번 초격차를 벌여나가는 상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해 10월 대만의 TSMC에서는 2022년 올해 상반기 3나노 공정을 상용화한다고 밝혔지만 2022년이 거의 끝나가는 지금까지 수율과 안정성 문제로 3나노 공정 상용화는 시작도 못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얼마 전인 6월 세계 최초로 3나노 공정을 상용화하며 드디어 대만의 TSMC를 기술력으로 압도하는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그런데 TSMC가 내년 상반기로 예정된 3나노를 양산해도 삼성과는 기술 수준으로 큰 차이가 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같은 3나노이지만 적용된 공정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TSMC가 3나노에 적용한 공정은 2011년 인텔이 처음 적용시킨 핀팻 구조입니다. 전류가 지나다니는 통로를 3곳으로 만들어 배치한 것으로 그 당시에는 나름 혁신적인 기술이었지만 개발된 지 10년이 넘은 만큼 현재는 구시대적인 기술로 치부되고 있는데요. 반면 삼성이 세계 최초로 상용화시킨 공정은 GAA 공정으로 3면이 닿는 핀팻 구조와 다르게 상하좌우 4면 전체를 감싸면서 전류 흐름을 월등히 개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GAA 구조가 적용되면 핀팻과는 다른 장점으로 더욱 정밀하고 미세한 회로를 설계하는 것이 가능해지지만 상용화하는 부분에서 나타나는 기술적인 문제로 TSMC를 비롯한 전 세계 반도체 회사들에서 아직까지 상용화되지 못하고 있었는데 삼성이 세계 최초로 GAA 공정을 3나노에 적용시키며 양산에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삼성은 TSMC와 기술적 격차를 최소 6개월 이상 벌렸으며 여기서 멈추지 않고 차세대 2나노와 1나노에서도 적용시킬 공정을 개발하며 대만과의 기술 격차를 더욱더 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중심에는 벨기에에 위치한 유럽 최대 반도체 연구센터 IMEC가 있습니다. 1984년도부터 반도체 연구개발에 뛰어든 이후로 수많은 원천 기술과 특허를 확보하고 있지만 직접적인 반도체 생산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는 글로벌 반도체 제조사들과 협력하여 새로운 기술을 제안하는 연구기관이 되었는데요. 유독 TSMC는 IMEC와의 궁합이 맞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다름 아닌 중국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중국은 3,800억 달러, 우리 돈 450조 원가량의 반도체를 수입했는데 이 물량 중 상당수가 대만에서 넘어간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미국과 의견을 일치시키면서 중국에 대한 반도체 제재를 적극 시행하고 있는데요. 유럽의 제재 이후 IMEC 내에서 중국의 영향력은 크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최대 반도체 업체인 SMIC와의 협력은 사실상 중단되었고 IMEC에서 근무하던 중국 출신의 연구자들도 비중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때 전체 근로자 중 4%에 육박하던 중국 출신 연구원 비율이 현재는 1% 미만으로 감소했으며 중국으로 유입되는 첨단 반도체 정보가 줄어들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TSMC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직은 글로벌 반도체 업체들이 TSMC에게 주문을 맡기고 있지만 삼성과의 기술 격차가 눈에 띄게 벌어지면서 점차 점유율이 역전되는 현상이 올 것이라 내다봤는데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삼성 파운드리의 매출은 거의 없다시피 했지만 최근엔 16%까지 상승했고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기에 점유율 상승의 여력과 잠재력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대만 현지의 IT 매체에서는 삼성의 3나노 수율과 기술력에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보도하면서
안정적이지 못한 신기술을 무리하게 적용해 고객사들의 신뢰를 잃을 것이란 주장을 하지만 TSMC가 3나노 상용화에서 뒤처진 것을 두고선 안정적인 수요를 확보하기 위한 준비 작업으로 상용화에 시간이 걸린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전문가들의 시각은 다른데요. TSMC가 3나노 초미세 공정을 기존에 10년 넘게 사용하던 핀팻 구조를 활용해 생산에 나서는 것이 무리라고 판단했습니다. 애초에 핀팻 구조는 5나노가 한계라는 연구가 있을 정도로 5나노 이하로 내려가면 GAA 구조에 비해 전력 소모율과 반도체 면적에서 큰 차이가 난다며 최종 수율과 성능 면에서 GAA의 경쟁 상대가 될 수 없다는 의견이 많은데요. TSMC는 삼성과는 다르게 GAA 구조를 실현시키는 데 어려움을 겪어 3나노 공정의 핀팻 구조를 억지로 적용시킨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삼성보다 빠르게 2나노 1나노 공정을 준비하겠다며 발표했는데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GAA 공정에 자신이 없는 TSMC가 GAA 공정을 뛰어넘을 2나노와 1나노로 퀀텀 점프하려 한다고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모든 기술의 발전엔 순서가 있고 하나라도 부족하다면 앞으로 나아가기 어려운 현실인데요. 특히 이번에 삼성이 계획을 밝힌 웨이퍼 양면을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인 BSPD에는 TSMC에선 아직 적용할 수 있는지조차 불투명할 정도로 기술 격차가 벌어진 상황입니다. 물론 IMEC가 제안한 신기술들은 기술적인 요인과 환경적인 요인으로 실제 생산 라인에서 적용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삼성전자는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고 상용화시킬 수 있다는 판단을 자신있게 내렸으며 그 자신감의 배경엔 이런 기술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기술이 부족한 TSMC가 10년이 넘은 핀팻 구조로 3나노에 진입하겠다는 상황이지만 삼성은 핀팻의 다음 세대인 GAA를 넘어 이젠 MBC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물론 방송국 MBC와는 전혀 관련이 없지만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GAA 구조는 나노 선형 구조로 접촉 면적이 핀팻보단 많아지지만 선형 구조의 한계가 명확합니다. 하지만 삼성이 준비 중인 MBC 팻 구조는 나노시트 구조로 사면 전체가 전류가 흐르는 것은 물론 면적 자체가 넓기 때문에 전류 흐름이 더욱 원활한 것은 물론이고 BSPDN과 같은 신기술과 결합하는 경우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 반도체 수율을 월등히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만 존재하던 반도체 수율 2배 향상 기술을 삼성전자가 현실화시키면서 TSMC는 초비상에 걸렸습니다. 현재는 TSMC가 더욱 많은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지만 삼성의 주특기는 기술력을 앞세워 물량 공세로 치킨 게임을 하는 것입니다. 이번 신기술로 동일한 면적의 웨이퍼당 반도체 생산 개수가 늘어난다면 삼성은 경쟁사보다 저렴하게 제품을 공급할 수 있고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하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TSMC에 몰려있는 글로벌 고객사들이 가격 경쟁력과 품질을 쫓아 삼성으로 오게 될 것이며 이런 흐름은 3년 내지 5년 안으로 현실이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과거부터 삼성전자와 정면으로 경쟁하던 반도체 업체들은 이미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는데요. 대표적으로 일본의 반도체 업체들이 있습니다. 대만 TSMC는 현재 미중 갈등의 반사이익으로 많은 혜택을 보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기술력 격차와 품질 및 생산 단가 차이로 파운드리 1위 자리를 한국에 내주게 될 것입니다. 차세대 미세 공정 계획만 발표하고 상용화는 미루고 있는 TSMC와는 다르게 삼성전자는 2025년엔 2나노, 2027년엔 1.4나노 반도체 공정을 양산한다며 자신감 있게 발표하고 있는데요. 반면 TSMC의 2나노와 1.4나노 공정 도입은 삼성보다 최소 1년, 늦으면 3년 이상 오래 걸릴 것이란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이 기술력 초격차로 TSMC를 추격하자 대만에서도 관련 기술 투자를 늘리며 대응하고 있지만 삼성과 R&D 연구개발 투자 규모에서 차이가 벌어질 대로 벌어진 상황인데요. 이번에 이 나노 비밀병기로 알려진 2배 복사 기술 BSPDN을 적용시킨 삼성이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에서 어떤 성과를 내게 될지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